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가을, 평양 중심부에 있는 우리 아파트에서 말이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혁명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외무성 외교관이었고, 아내는 같은 부서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양 사람들 눈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참 잘 사는 것처럼 보였겠지요. 맞습니다. 배급도 제때 나왔고, 아파트도 따뜻했고, 아들 녀석은 김일성종합대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받는 특권만큼 그만큼 더 큰 감시와 충성을 요구받았어요. 매주 월요일 아침이면 사상학습이 있었고 무슨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옆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세상이었죠. 제 고향은 함흥입니다. 어릴 적엔 성천강에서 몇 감고 여름이면 뒷산에 올라가 도토리도 주웠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지요. 공부를 잘해서 평양으로 올라왔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이 외교관이 됐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셨대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2014년 추석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 저 성우예요. 건강하시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 목소리는 여든이 다 되어서도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혼자 사시니 당연한 일이었죠. 평양으로 모셔오고 싶었지만 외무성 일 때문에 자주 출장을 가는 제가 모실 형편이 못 됐습니다. 성우야, 너무 걱정 마라. 어머니는 괜찮으니라. 아내 지연이는 평양 토박이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외교관 출신이셨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외무성에서 인정받는 집안이었죠. 아들 녀석은 17살. 아버지처럼 외교관이 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외교관이 되면 정말 외국도 많이 가요? 그렇지. 아버지도 중국, 러시아, 일본 회의 때문에 여러 번 갔단다. 좋겠다. 저도 빨리 외교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까? 외교관이 된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 그 무렵 외무성 안에서는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사라졌다더라. 누가 숙청당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요. 물론 겉으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나누는 눈빛, 화장실에서 속삭이는 한마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알 수 있었죠. 특히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온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상이 오염될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도 뒤척이는 게 느껴졌어요.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신. 아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혹시 당신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도 도청 장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손을 꼭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 켜진 고층 건물들,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화려해 보이는 이 도시 안에서 우리는 매일 불안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삶이었을까? 20년 넘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의심받는 대상이 되다니. 하지만 그건 아직 막연한 불안일 뿐이었습니다. 설마 우리한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아들이 자는 방 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이런 두려움 없이 살게 해달라고요. 그것이 2014년 가을, 모든 것이 바뀌기 직전의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지나고 2015년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봄바람은 따뜻하지 않았어요. 2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했는데 박 부장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감기라도 걸렸나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박 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동료에게 물었더니 그 친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저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박 부장님은 저보다 5살 위였습니다. 외무성에서 25년을 일하신 분이에요. 중국말도 잘하시고 러시아 모스크바에도 여러 번 다녀오셨죠.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제가 외교관 일을 배울 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신 은인이셨습니다. 며칠 후, 조용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정확히는 숙청당했다고 했습니다. 죄목은 해외에서 사상이 오염되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박 부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그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셨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심받기에 충분했던 거죠. 저는 가만히 제 이력을 떠올려 봤습니다. 중국 베이징 3번, 러시아 모스크바 2번, 일본 도쿄 1번. 박 부장님과 비슷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저도 똑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저는 아들이 방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요. 혹시 모를 도청 때문이었죠. 박 부장님이 숙청당했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이. 우리도 조심해야 해. 나도 해외 출장 많이 다녔잖아.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충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의심받는 대상이 되다니. 그것도 아무 잘못 없이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며칠 후에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가족들도 모두 지방으로 추방당했다는 거였어요. 부인과 대학생 딸까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연좌제 같은 거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가족 모두가 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6.25 전쟁 때도 부모, 형제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무너지는 세상이 된 겁니다. 저는 문득 우리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17살. 이제 막 인생이 시작되는 나이인데 만약 제가 숙청당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김일성종합대학은커녕 평생 아버지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야 할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새근새근 자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만큼은 이런 삶을 살게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만 해도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 체제 안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죠. 2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분의 사진도, 이름도,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동료들은 입을 다물었고 아무도 그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곳, 가족까지 함께 무너지는 곳. 저는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이 체제 안에서는 아무리 충성해도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것이 제가 각성한 순간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던 2015년 3월의 일이었어요. 박 부장님 사건 이후 외무성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5월에 들어서면서 사상 검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매주 2번씩 회의에 불려갔어요. 해외 출장 중 무엇을 봤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끝없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제 이름이 호명되었어요. 김성우 동무, 지난번 베이징 출장 때 중국 호텔에서 외국 방송을 시청했다는 보고가 있는데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호텔 방에서 CNN을 잠깐 봤었습니다. 그게 잘못인 줄은 알았지만 호기심에. 하지만 그걸 누가 보고했단 말입니까? 그건 호텔에서 자동으로 켜져 있어서 잠깐이라도 보면 안 되는 것 아니오? 사상이 흔들릴 수 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자아 비판을 써야 했습니다. 40 넘은 나이에 어린아이처럼 잘못했다고 쓰는 겁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아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좋지 않아. 그 무렵 함흥에 계신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이웃이 전화를 해주셨어요. 성호야, 어머니가 감기가 심해서 누워 계신다. 약이라도 좀 구해줄 수 있겠니?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외무성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휴가를 신청했다가는 더 의심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약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평양에서도 약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장마당,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에 가봐도 제대로 된 감기약 하나 없었죠. 있어도 너무 비쌌고요. 결국 저는 돈을 모아서 이웃에게 부탁했습니다. 약을 구해서 어머니께 전해달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며칠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모님 연세 드시면 감기도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6.25 전쟁도 겪으시고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늙으셔서도 약 하나를 제대로 못 구해드리는 자식이 되다니.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40이 넘은 사람이 방 한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머니께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아들 미래도 불안하고 이게 뭐하는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6월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이 누군가 뒤져진 흔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누군가 제 물건을 조사한 겁니다. 감시가 시작된 거죠. 복도에서 동료들과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르는 세상이었습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것처럼 옆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아내도 외무성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통역 일을 할 때 외국인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보고서를 더 자세히 쓰라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를 다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박 부장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박 부장님이 사라진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분 이후로도 2명이 더 숙청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모두 해외 출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날 밤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녀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아무 일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만큼은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키려면 이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그게 문제였습니다. 평양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국경까지는 수백 킬로미터. 그 사이에 검문소가 수없이 많았죠. 게다가 외교관인 제가 사라지면 온 나라가 뒤집힐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가 끝난다는 것을요. 그렇게 2015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가닥 희망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초, 제 책상 위에 공문이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 지시였어요. 보통은 혼자 가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도 통역관으로 동행하라는 거였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부가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당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외교관 부부가 함께 출장을 가는 건 가능해도 아들까지 데려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17살 아이를 평양에 두고 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꼭 데려올 거야. 어떻게든. 거짓말 같은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결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날, 제 동료 하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외무성에서 오래 근무한 친구였어요. 형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합시다. 건물 밖 담배 피우는 곳에서 그 친구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조심하십시오.
다음 주에 숙청 명단이 최종 확정된답니다. 형님 이름이 거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라니. 제가 도쿄 출장을 가는 게 바로 다음 주였어요. 고맙네. 자네는 조심하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도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우리 죽을 각오로 해야겠어요. 알아. 실패하면 우리뿐 아니라 아들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좌제를 생각하면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숙청당하면 아들도 끝장이에요. 출장 날짜는 7월 15일이었습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저희는 최소한의 준비만 했습니다.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요. 현금 조금, 여권,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싸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출장 전날 밤, 저는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녀석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아들, 아빠 내일 일본 출장 간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엄마도 같이 가니까 너 혼자 집 잘 지키고 있어라.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 이제 다 컸어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7살이면 아직 어린데 이 아이를 두고 간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아들이 잠든 후 저는 한참 동안 녀석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니, 다시 볼 수나 있을까?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살아서 꼭 데려올게.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애써 평범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일본 출장 다녀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건강 챙기고. 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제가 효도 제대로 못 해드려서. 무슨 소리냐? 너는 잘하고 있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80 가까운 어머니를 다시 못 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향 함흥도, 어린 시절 놀던 성천강도 이제 다시는 못 볼지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고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막상 영영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출장 당일 아침, 저는 평양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동강, 주체사상탑, 평양역. 20년을 살았던 이 도시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느님, 부처님,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평생 종교를 믿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평양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혹시 이게 마지막 풍경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우리 부부의 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5일 오전 10시 평양 순안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을 거쳐서 도쿄로 가는 길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장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조용히 책을 읽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뒷자리를 보니 외무성 동료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감시하려고 함께 탄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더 불안해졌죠. 2시간 후 중국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했어요. 우리말로 환승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비행기로 바꿔 타는 겁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양복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김성호 동무, 박지연 동무,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사람이 손짓을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잠깐만 들르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이미 발각이 된 걸까요? 아니면 평소에 하던 점검일까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 사람을 따라가면 끝이라는 것. 저와 아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부부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배가. 얼굴을 찡그리며 몸을 구부렸어요. 정말 아픈 것처럼 연기를 한 겁니다. 동무, 화장실 좀 가야겠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뭐, 지금? 예. 비행기에서 먹은 음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내는 비틀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척하며 따라갔어요. 나도 아내 좀 돌봐야겠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난처한 얼굴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막을 수는 없었죠. 그는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아내는 문을 잠그고 안에서 버텼습니다. 저는 밖에서 괜찮아요? 하고 물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공항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중국 사람들, 외국인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른 항공사 안내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본 항공 카운터가 보였어요. 하지만 북한 여권으로 그냥 비행기를 바꿔 탄다는 게 가능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대사관 직원이 조금씩 불안해하는 게 보였어요.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무,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배가 너무 아파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0분, 30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이런 위험한 도박을 하다니. 만약 실패하면 우리뿐 아니라 평양에 있는 아들까지 끝장입니다. 화장실 안에서 아내는 손을 떨며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도 밖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빌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공항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시스템 점검으로 잠시 카메라 작동이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18분 동안 공항 카메라가 꺼졌다고 하더군요.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지금이야.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대사관 직원이 동무, 이제 괜찮습니까? 하고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붐비는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걸었어요. 뒤에서 거기 서시오.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본 항공 카운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직원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We need help. Political asylum. 망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직원이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 상사를 불렀습니다. 뒤에서는 북한 직원들이 우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은 넓었고 사람은 많았습니다. 일본 항공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우리를 특별 대합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중요한 손님들이 쉬는 곳이라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죠. 도쿄행 비행기 출발 시간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그 1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아내와 저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평양에 있는 아들 생각, 함흥에 계신 어머니 생각.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꼭 살아서 데려올게.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항공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점점 멀어졌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은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 진짜 싸움이 시작될 테니까요. 특별 대합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손목시계만 계속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일본 항공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손님, 도쿄행 비행기 탑승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밖에서 북한 분들이 두 분을 찾고 계십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본 항공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지금 공항 카메라가 점검 중이라 18분 정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탑승구로 모시겠습니다. 18분. 그 짧은 시간이 우리의 생사를 가를 거였습니다. 직원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모시는 것처럼 말이죠. 복도를 지나면서도 저는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혹시 북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까 하고요. 탑승구까지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5분이면 갈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처럼 길었어요.
뒤에서 북한말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우, 박지연, 어디 갔어?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찾아다니는 소리였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만 더. 속으로 계속 되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도 빌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드디어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일본항공 직원이 우리 여권을 확인하고 빠르게 처리했어요. 평소 같으면 여러 절차가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이라 특별히 허가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빨리 비행기에 타십시오. 우리는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긴장했지만 있는 힘을 다해 비행기로 뛰어갔습니다.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승무원들이 우리를 제일 뒷자리로 안내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죠. 좌석에 앉자마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아니야.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는. 그 순간 탑승구 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비행기까지 쫓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탑승 마감 시간이 지났고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일본항공 승무원들이 그들을 막아섰어요. 국제 규칙상 비행기 문이 닫히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저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북한 직원들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손을 모았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평생 믿지 않던 신에게도 감사했어요. 이건 정말 기적이었으니까요. 공항 카메라가 꺼진 그 18분.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붙잡혔을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북한 추적팀이 도쿄 공항에도 연락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비행기가 이미 베이징을 떠난 후였습니다. 단 30분 차이였죠. 여러분, 30분이요. 그 짧은 시간 차이로 우리는 살고 그들은 우리를 놓친 겁니다. 이게 하늘이 도운 게 아니면 뭐겠습니까?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자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평양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아, 너도 지금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아빠를 원망하진 않겠지. 아빠가 반드시 데려갈게.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함흥에 계신 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떠난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도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이었겠죠. 두고 온 사람들,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 언젠가는 아들도 데려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에요. 비행기가 도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3시간 남짓한 비행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 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바다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도쿄에 내리면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땅으로 가고 있다는 것.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날만큼 서로가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거예요. 2015년 7월 15일 오후 6시, 비행기가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평범하게 줄을 서 있었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앞에 서 있던 일본항공 직원이 우리를 특별한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입국 심사관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영어로 말했습니다. We are from North Korea. We need political asylum. 우리는 북한에서 왔고 망명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어요. 심사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곧바로 상사에게 연락을 했죠. 몇 분 후 정장을 입은 일본 관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우리는 특별한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다른 승객들과 떨어진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혹시 북한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나요? 제가 물었더니 일본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베이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두 분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여기는 일본 땅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안전한 곳에 온 거였어요. 일본 외무성 담당자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신사분이었는데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두 분의 상황은 이해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보호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희는 같은 민족인 남한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내가 간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도 좋은 나라지만 우리는 같은 말을 쓰는 한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특별한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평양에 있는 아들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우리가 사라진 걸 알았을까요? 아이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워할까요? 당신, 우리 아들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까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살아있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어. 꼭 방법을 찾을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7살 아들을 두고 온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음 날 북한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쿄에 도착한 지 30분 후였다고 해요. 만약 비행기가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는 붙잡혔을 겁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기로 했죠. 이틀 후, 우리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같은 말, 같은 억양. 비록 조금씩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민족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 외교관이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일주일 정도 일본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했죠. 일본에 있으면서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일본 음식도 맛있었지만 김치가 그리웠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우리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음식을 먹어야 하나 봅니다. 어느 날 밤, 호텔 방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 가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모르지. 하지만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야. 감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을 정말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꼭 방법이 있을 거야. 한국 정부가 도와줄지도 몰라. 7월 22일, 우리는 특별기를 타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민간 비행기가 아니라 정부 전용기였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우리가 살 새로운 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북쪽도 생각났어요. 평양에 있는 아들, 함흥에 계신 어머니, 그리고 고향 땅.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죠. 우리 세대에는 볼 수 있을까요? 모르지. 하지만 꼭 그런 날이 오겠지. 같은 민족이 이렇게 헤어져 살 수는 없잖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 우리 민족은 70년 넘게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우리 자식들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비행기가 한국 땅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2015년 7월 23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우리 살았구나. 아내와 껴안고 울었어요. 20년 넘게 살던 곳을 떠나 목숨을 걸고 온 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죠. 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었지만 한국말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 된 겁니다.
먼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몇 주 동안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이해했죠. 나라를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엔 하나원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배우는 교육기관이에요. 거기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문을 연다는 것,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까지 볼 수 있다는 것, 마트에 가면 물건이 넘쳐난다는 것. 어느 날 밤 편의점에 갔는데 제가 먹고 싶은 걸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장마당에 가도 돈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몰래 사야 했는데 여기선 당당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하다가 평양 소식을 찾아봤습니다. 아들 이야기가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북한 뉴스만 나올 뿐이었죠. 아들아, 엄마 아빠 생각하니 밤마다 아내와 저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빌었어요. 하나원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서울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집이었죠.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말투가 달랐어요. 남한 사람들은 이해요. 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입니다. 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북한에서 온 걸 들킨 것 같아 움츠러들었습니다. 음식도 달랐어요. 같은 김치인데도 맛이 달랐죠. 된장찌개도 조금 다르고 심지어 밥맛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같은 민족의 음식이니까 익숙해지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제일 놀란 건 자유였습니다. 밤에 아내와 이야기할 때 도청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 신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있다는 것. 이게 자유구나.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이게 당연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외교관 경험을 살려서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내는 일본어 통역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날 탈북민 모임에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처럼 북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들을 갖고 있었죠. 북에 둔 가족 걱정, 적응의 어려움. 하지만 동시에 자유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북한 꿈을 꿉니다. 평양 거리를 걷는 꿈, 함흥 성천강에서 노는 꿈,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 꿈. 깨어나면 눈물이 나요. 당신, 우리 언제쯤 아들을 볼 수 있을까요? 아내가 가끔 물어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탈북민 단체를 통해서, NGO를 통해서 계속 아들 소식을 찾고 있습니다. 함흥에 계신 어머니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이제 80이 넘으셨을 텐데 건강하실까요? 제가 사라진 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실까요? 가끔 통일 뉴스를 봅니다.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소식, 이산가족 상봉 소식.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도 언젠가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까요? 6.25 때 헤어진 이산가족들도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살아서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통일이 될 거라고, 그때 가면 함흥 고향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눈물이 납니다. 북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압니다. 저희처럼 목숨 걸고 도망쳐 나와봐야 알죠. 여러분은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소중한 겁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함께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그저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두려움 없이 사는 것, 감시받지 않고 사는 것,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핏줄, 같은 민족이에요. 언젠가 통일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희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려올 방법을 계속 찾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우리 부부는 북녘 하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꿈꾸며. 감사합니다.